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긴축 우려죠. 무엇이 긴축 우려를 자극했냐면은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인 연설과 경제 지표들이죠. 하나같이 다 긴축 우려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PI들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표죠.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 충격적인 요인이죠. 여기 PPI들 보시면 그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물론 지난번 값에 비해서 전반적인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6.5에서 6이 나왔고 5.8에서 5.4가 나왔으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 이래저래.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문제가 뭐다? 이게 되게 끈적한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월 증가율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전월 대비로 보시면 상당히 증가율이 높은 것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죠.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긴축 우려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와중에 고용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연준이 또 긴축을 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겠구만.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것도 긴축 우려를 자극시켰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좀 안 좋게 나온 지표도 있습니다.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라고 제조업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좀 안 좋게 나와서 이거는 그래도 긴축 우려를 좀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지만 물가 지표 자체가 워낙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게 조금 낮게 나온 거는 일단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물가가 요즘에 시장의 화두이다 보니까 제조업 지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긴축이 심각하다라는 쪽으로 어제 이런 지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물가 지표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메스터 총재가 이 한 말이 좀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로 하면서 25bp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50bp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운을 띄웠다는 거. 이게 또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죠. 지금 이렇게 물가 지표에 민감하게 더욱더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시장의 기대치가 이상하게 너무나 뜨겁단 말이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진다에 이 시장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고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몇 개 좋게 나오고 며칠 전에 리테일 세일즈 이런 게 몇 개가 좀 좋게 나오니까 이제는 세상에 착륙이 없대요. 이제는 랜딩이 없대요. 노 랜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제 착륙 따윈 없다. 이제는 이륙이다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더 뜨겁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몇 가지 지표들만 보고 시장이 이제 지나치게 앞으로 많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증시는 굉장히 뜨겁게 한 달 동안 급등을 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와중에 너무 뜨겁게 다시 이제 탐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심리는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기대가 너무 심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망도 크죠,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혼자 기대해가지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이렇게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 이게 문제이긴 한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파월 의장이 작년에 FOMC 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계속 침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잡히기 쉬운데 언젠가부터 시장 사람들이 노 랜딩이다. 이제 미국 경제는 좋다 이러면서 다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리테일 세일즈가 늘었죠. 소매 판매가 막 늘어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갑을 막 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제 딱 붙어 있잖아요. 높은 데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심리가 뜨거운 것이 문제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는 경제 지표들이 물가 지표들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파월 의장님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또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은 증시가 오르는 걸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심리적인 측면, 기대 인플레 측면에서 증시가 오르는 걸 안 좋아한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일단 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그렇게 희망적으로만 나오니까 우리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께서는 50bp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살그머니 했죠. 이 이야기가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25bp만 인상을 해서 시장이 랠리를 했잖아요. 긴축 속도 조절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연내 기준금리 인하다 이러면서, 노 랜딩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막 올랐는데, 다시 50bp 올린다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다시 50bp 올린다 그러면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금리 인상 초반전이 아니죠. 금리 인상 그 전반전이 아니죠. 지금은 금리 인상 후반전 혹은 후반에서 연장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0bp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더 헬스 트레이너가 하나만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0bp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들고 있는 무게도 무거운데 거기다 추를 하나 더 끼우는 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근육 파열이든가 어떤 큰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자극됐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을 다시 되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미국 증시를 사실 다 보고 자지는 못했고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장 초반만 좀 보다 잤는데, 그러니까 어젯밤 이 증시의 분봉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엄청 뜨겁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긴축 우려잖아요. 그죠? 긴축 우려, 경제 지표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장중에 꾸역꾸역 오르더라는 거.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뜨거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그런 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장중에 낙폭 거의 다 되돌리잖아요. 장 막판에 메스터 총재가 뭐라 한 것 때문에 아마 급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 장중에 그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리는 거 보면 지금 시장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는 사실 뭐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거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제 끈덕지게 주식이 오르려고 한다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위기가 지나치게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끈덕지게 분위기가 좋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꺾이면은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반대로 이제 급락 폭락도 부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 뭐든 공짜는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 반대쪽으로도 많이 되돌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뜨거운 거, 과연 이게 도구로 작용할지 아니면 좋은 걸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뭐 전반적인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풀어봤고요. 그죠? 경제 지표하고 다 살펴봤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좀 살펴볼게요. 긴축 우려 했으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IT 빅테크가 하락을 주도하고 하락 종목수 더 많고, 그죠? 전형적인 긴축 우려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잠시 유럽 증시 좀 보고 갈게요. 유럽 증시도 어제 보시면 미국의 물가 지표로 인해서 긴축 우려가 자극되면서 낙폭을 상승하고 있던 거를 많이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증시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레벨업을 하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쌍고점 우려가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라인인데, 위에 올라가 있어서 위쪽으로 일단 봐줄 수 있긴 하나, 근데 이 레벨업이 됐으면 여기서 양봉을 자꾸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꾸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레벨업이 되긴 했으나 사실 이 선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또 나와야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선 넘어간 이후에는 의미 있는 매수세는 일단 또 잘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쌍고점 우려가 오히려 지금 자극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지금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해도 유럽 증시도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좋다라고 그냥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니냐 싶습니다. 독일 증시,
물론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차에서 레벨업은 했으나 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매수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좀 불안해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쌍고점 가능성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좀 넘어와서요. S&P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아무튼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위쪽으로도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고, 위쪽으로 보실 분들은 빨리 2월 2일 혹은 2월 7일 날 만들어 놓은 이런 무거운 매물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근에 못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시장이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매파적인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와 달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같이 오르는 이상한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증시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쫄릴 수 있었는데, 막상 또 중요한 자리 부근에 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뭐 분위기는 좀 싸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내가 지금 위쪽으로 베팅을 했든 아래쪽으로 베팅을 했든 일단 겁나게 개기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위쪽을 보든 아래쪽으로 보든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는 매물대에 갇혀서 못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매물대를 확실하게 어딘가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내가 위쪽으로 보든 아래쪽으로 보든 본인의 생각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확인하고, 아 내가 졌다, 끝까지 확인하고 내가 졌다 이겼다 판단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S&P는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딱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죠. 직전 저점에 해당하는 뭐 그런 자리들, 대략적으로 2월 9일 종가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4090이 붕괴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4090 좀 중요한 자리고요. 위쪽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구체적으로 딱 어디 한 자리만 드리긴 좀 뭐하고, 구체적으로 딱 어디 한 자리가 저항이다라 말씀드리긴 뭐하고, 2월 2일, 2월 7일 날 만들어놨던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그런 자리들이 지금 무거운 저항으로, 무거운 저항의 영역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에 4090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될 때 못 가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는 자리에서 얻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쪽에서는 조금씩 어떤 탄력을 좀 잃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쪽에 좀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어딘가 위쪽의 저항은 딱 어디 한 군데 저항이다, 여기가 저항입니다라고 딱 인식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약간 좀 두텁게 매물대가 좀 쌓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는 근데 이제 딱 어떤 선 뭐 이런 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지지력은 좀 일단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지력은 좀 얇고 저항은 좀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말라. 위쪽으로도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공통적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이 중요한 저항, 넘어가야 될 자리를 지금 딱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어떤 매물대가 되겠죠. 못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래로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일단 위기를 일단 한 번은 넘긴 겁니다. 그죠? 한 3거래일 연속 한 3거래일 연속 긴축으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쭉 상승을 했는데,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죠?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상승의 분위기가 일단 날개가 일단 한번 꺾인 뭐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방향전환 가능성 여전히 있고, 그래서 위든 아래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위쪽으로는 저항 두껍게 누적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어디겠어요? 2월 10일 날 종가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할 겁니다. 12,350, 340 이런 자리가 붕괴돼야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거겠죠. 아직은 애매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 관련된 내용은 얼추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까지 좀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안 죽어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아래쪽으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살아나야 될 때에서 꼭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넘어가야 넘어가는 건데 아직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가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 빅스의 하방 경직성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증시의 폭탄일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금리 이야기 할 건데요. 달러는 긴축 우려 나왔으니까 상승했겠죠. 추세 전환은
어제 2월 15일 날 됐고요. 어제는 이제 굳히기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지지선 여기 있었고 지지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달러가 상승할 만한 이유도 있고 긴축 우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드디어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위쪽으로 매수할 근거가 이제 생겼죠. 이제 추세 전환됐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사실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이 라인 어제 이제 돌파 한착했던 그런 라인, 추세 전환을 인정했던 그 라인 밑으로는 사실 이제 언더 슈팅이 어떤 슈팅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달러의 상승은 다소 좀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긴축 우려라는 재료가 있어서 위쪽으로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대략적으로 뭐 요 구간 아니면 요 구간까지 해서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 달 동안 여기서 놀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여긴 매물대가 됐기 때문에 매물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만 표시를 드렸는데 사실 뭐 여기 정도까지 혹은 뭐 여기 정도까지 지금 전부 다 좀 매물대예요. 특히 여기가 좀 두꺼운 거고 이 위쪽은 조금 얇고 이 위쪽은 매물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역들이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의 어떤 상승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력한 재료가 있으면 이 모든 저항을 한 번에 빡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오르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뭐 신흥국 증시라든가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고, 달러가 올라오면 금값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금리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올랐겠죠. 긴축 우려가 다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아니면 도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중요한 저항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온다고 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죠. 상승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채권 투자 이미 이 자리 부근에서 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그래요. 지금 금리 인상 어쨌든 후반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금리를 뭐 50bp로 올리네라고 해도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막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정고점을 넘어가고 막 다시 랠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 기준으로 해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가 만약 금리가 이것보다 더 뚫고 올라간다면은 채권 투자하셨던 거 일부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 채권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기준 이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훼손돼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위험 관리 필요하고, 다시 채권을 이 위에까지 이 위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금리가 이 상황에서 계속 더 올라간다? 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의 관점에서는 지금 금리가 별로 긴축적이지 않은데,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죠?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금리 쌌을 때는 어땠나요? 지금은 금리 쌌을 때 생각해갖고 사람들이 빚을 워낙 많이 지고 있는 시기라서 금리 조금만 오르면 웬만한 사람들 거기다 다 자빠집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런 금리는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점을 반영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이미 역전폭이 뭐 거의 30년 내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되죠. 장단기 금리 차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올라간다? 이건 좀 어려운 생각일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2년물 금리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쌍고점 만드냐 안 만드냐 계속해서 이거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도 중요한 싸움 중입니다. 아직 방향 전환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싸움 진행 중입니다. 쌍고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뭐 50bp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은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자체는 그래도 올해 중에 멈추긴 하겠죠. 아마도요. 그러니까 분명히 2년물 금리가 더 이상 위로 막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금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쌍고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쌍고점 나오면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뭐 시장의 금리나 기대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쌍고점을 찍고 얘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확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증시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생각은 뭔가요? 금리 인하 없죠. 금리 인하는 뭐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죠. 연준 생각 들어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물가지표 보세요, 그죠? 고용시장 보세요. 올해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상황에선요. 그래서 연준은 뭡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경제가 특별한 위기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계속해서 금리가 높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겠죠.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고 한다면요. 그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뭘까요? 경제 위기, 어떤 나라의 디폴트, 어떤 기업의 디폴트, 연쇄적인 뭐 기업의 부도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뭐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 이런 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금융위기 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급의 위기가 나야지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리 없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경제 지표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플레만 2%가 됐어요. 그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가 돼서 드디어 우리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죠. 천천히 경제에 부담이 없는 충격이 없는 선에서 25bp씩 천천히 그래 시장 니네 고생 많았다 인플레하고 싸운다고 우리가 조금씩 완화를 해줄게 25bp씩 조금씩 금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이게 큰 호재일 수 있어요. 금리 인상하는 게.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금융위기가 나왔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금리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왜냐? 망해가는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얼어붙는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금리가 한 번에 50bp, 100bp씩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위기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게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금융위기 나는 거고, 그죠? 하여튼 뭐 저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엔 엄청난 악재죠, 그죠?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개박살 날 수 있다.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개박살 난다. 금리가 매우 서서히 조금씩 떨어져야 인플레와의 완전한 승리 선언하고 조금씩 금리가 떨어져야 기준금리가 그렇게 떨어져야 증시의 호재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2년물 금리하고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2년물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뚝 꺾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당장 연내 정도에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는 보통 6개월 정도 기준금리 정책에 선행합니다. 고점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한 11월입니다. 2022년 12월에. 11월에서 6개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23년 5월이죠. 23년 5월에 지금 여기서 쌍고점 찍고 꺾이게 되고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23년 5월 내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 이번에 뚝 떨어지면요. 통상적으로 확률 게임이니까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23년 5월 정도의 내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3년 5월이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인플레와의 싸움이 완전히 다 끝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23년 5월달 이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금리가 파바바박 급하게 떨어지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그런 걸 좀 내포하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급격하게 2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꺾여 버린다면은 6개월 선행성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올 수 있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우리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대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금융시장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금융시장이 지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반영하냐 마냐, 지금 빠른 금리 인하를 반영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하냐 마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이제 아래쪽 보시는 분들 더 이상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 최소 올해 상반기 내에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게 보여야지, 이거 하방 포지션은 너무 오래 끌고 가면은 큰일 난다. 작년 1년 끌고 온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끌고 온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아무튼 이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 특히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상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좀 시간만 잘 끌고 잘 버텨주면 대세 상승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 지금 어떤 큰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이 진짜 노 랜딩 하면서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한번 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사견. 이러이러한 어떤 뭐 그러한 경향성들, 지금까지 시장이 뭐 이 지표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 지표는 이렇게 해석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고, 이대로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갖고 보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맞을지 틀릴지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잘 저도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줄지 아니면 이제 제 시나리오가 틀렸음을 시장이 이야기해 줄지, 이런 거 여부로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금리하고 쭉 살펴보면 다 봤죠. 그죠? 어젯밤 있었던 일들 다 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뭐 하락 출발하겠죠? 일단 하락 출발하긴 할 텐데, 네,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꼬라지를 보시면 더욱더 안개 속으로 코스피는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장대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장대 음봉 안에 작은 양봉, 그 작은 양봉 안에 더 작은 양봉, 이거 방향성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 매물대에 대해서 더욱더 갇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할 말이 없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뭐다? 뭐 여기 있는 풋옵션, 뭐 하방 경직성 지키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하여튼 눈치 없이 계속 강합니다.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기까지는 주식 매수도 혹은 아래쪽으로 베팅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걸 보고 의미 있는 매도세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응하기 참 애매한 구간 들어왔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뭔가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정도 변동성 지수나 보고 풋옵션들이나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체크만 하면서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사실 세계 증시의 중심이 미국이지 그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작은 변방에 있는 국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보고 뭘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근데 한국 증시에 베팅한 뭐 투자자로서 지켜는 보고 있어야 되니까 지켜는 보는데, 별로 그렇게 뭐 영향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 증시 방향성이 혼조하니까 한국 증시도 방향성 혼조한 거고, 뭐 그런 상황이죠. 할 말 없고요. 원달러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조금 급하게 오르는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에서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올라가네, 그죠? 달러 매수하신 것들 계속해서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달러 조금 수익 났다 이러면서 홀라당 팔아먹지 마시고 수익은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손해는 빨리 자르시고요. 수익은 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수익은 길게 누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는요. 그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